공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개 거대하고 위협적인 생명체일 것입니다. 영화나 만화, 박물관에서 마주하는 모습들은 공룡을 거대한 파충류,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육식동물 혹은 거대한 초식동물로 그려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공룡은 우리가 상상하고 믿어온 이미지와는 꽤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룡에 대한 우리 머릿속의 이미지는 수십 년 동안 문화와 미디어가 만들어온 고정관념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연기와 불꽃을 뿜는 드래곤처럼 생긴 디노사우루스, 덩치 크고 무딘 파충류의 모습, 그리고 그 거대한 몸집과 육중한 움직임은 공룡을 더욱 위압적이고 낯선 존재로 만듭니다. 특히 20세기 초중반까지 이어진 고전적인 공룡 재현들은 보통 푸석푸석하고 단단한 비늘 가죽에 덮여있는 뱀이나 악어 같은 냉혈동물의 이미지를 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오늘날까지도 대중문화 속에 흔히 남아있어 우리의 공룡인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나 고생물학과 분자생물학 등 과학의 발전은 이전과 전혀 다른 공룡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공룡들이 단순한 비늘 가죽이나 두꺼운 가죽 대신 깃털이나 깃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는 과거의 이미지와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깃털은 오늘날 새들의 비행이나 천 조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존 전략에 관여하는 중요한 구조로서 밝혀졌는데, 그 원년 조상이 바로 공룡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공룡은 파충류보다는 오히려 현대 조류의 선조에 더 가까운 존재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룡의 생활 방식에 대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공룡은 느리고 둔하며 단순히 징그럽고 폭력적인 동물로만 여겨졌는데, 최근의 연구들은 공룡들이 상당히 활발하고 복잡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회적인 무리를 이루어 함께 살아갔으며 후각이나 시각 등 감각기관도 상당히 발달했을 거라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발견들은 공룡이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생태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진화의 산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공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같은 육식 공룡이나 브라키오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같은 대형 초식 공룡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공룡 화석 가운데 이러한 대형 공룡들이 대표 주자로 인식되어 왔지요. 하지만 전체 공룡종의 다양성을 보면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한 크기와 형태, 생태를 가진 공룡들이 존재했습니다. 대형 공룡에 비해 몸집이 훨씬 작고 날렵한 소형 공룡들도 많았으며, 그중 일부는 오늘날의 새와 거의 흡사한 깃털 달린 형태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룡의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해 우리의 이해를 크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공룡의 시대 배경인 중생대는 무려 1억 6천만 년 이상 지속된 지구의 한 시기로 지금의 생태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구 기후, 대기 구성, 지형 형성 등이 모두 달랐으며 공룡은 그 환경 속에서 놀랍도록 적응하며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눈으로 단순히 거대한 동물, 옛 생명체라는 고정관념만으로 공룡을 판단하면 그 진가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그 시대의 특유한 환경에 맞춰 생존 전략을 발달시켜 왔고 그 흔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공룡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와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 간극은 점차 새로운 과학적 증거와 연구로 메워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공룡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룡은 단지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 나간 복잡하고 역동적인 생명체였습니다. 이 드넓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들이 살아낸 방식,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탐구하는 여정은 매우 흥미롭고도 깊이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선 바로 이러한 공룡 연구의 시작과 역사, 그리고
전통적인 공룡 복원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 시절 과학자들은 어떤 증거들을 토대로 공룡의 모습을 그려냈으며 그 그림자는 현대 공룡 연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공룡과 깃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혀가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공룡을 처음 연구하고 복원하려던 시절, 과학자들과 대중은 공룡을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도마뱀, 즉 커다란 파충류의 한 종류로만 인식했습니다. 19세기부터 시작된 고생물학 연구에서는 지금과 같은 세밀한 정보가 없었기에 발견되는 거대한 화석뼈를 기반으로 단순히 크고 무거운 도마뱀 형태로만 복원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공룡하면 딱딱하고 두꺼운 비늘로 뒤덮인 무거운 몸, 느릿느릿하고 기운 없는 움직임을 가진 파충류를 떠올렸죠. 이 모습은 영화, 애니메이션, 박물관의 모형 등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오랫동안 전파되며 공룡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접어들며 고생물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기술과 발굴이 더해지면서 공룡 복원도 점진적으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중요한 전환점은 86 1월 70년대 미국의 공룡 르네상스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과학자들은 공룡이 단순한 둔하고 느린 파충류가 아니라 빠르고 민첩한 동물이며 특히 조류와 밀접한 진화적 관계가 있다는 증거들을 적극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석에서 새와 유사한 골격 구조나 깃털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공룡은 거대한 도마뱀에서 새의 조상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공룡의 외형 복원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존에는 부피가 크고 둔탁한 피부 표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일부 공룡이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끊임없이 연구되는 깃털 화석들이 그런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벨로시랩터와 같은 소형 육식공룡입니다. 이들은 깃털이 있지만 비행 능력은 없는 비조류 공룡으로서 공룡과 새 사이에 진화적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깃털은 처음에는 비행보다는 천유지, 시각신호 혹은 성적 과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쓰였다고 과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더 나아가 공룡 복원에서는 행동 양상과 생태적 위치도 새롭게 조명되었습니다. 단순히 일방적인 큰 덩치의 맹수와 무기력한 초식동물의 구도로 보던 전통적인 모형에서 벗어나 많은 공룡들이 복잡한 사회적 행동과 높은 지능을 지녔으며 상당한 운동 능력과 활동성을 가졌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공룡을 단순히 과거의 괴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속에서의 역동적인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룡에 대한 고전적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대중문화 속에서는 여전히 거대한 도마뱀형 공룡들이 주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 인정받는 복원도들은 깃털, 새와 닮은 골격구조, 활발한 행동 양식 등을 적극 반영하여 점차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룡 복원의 역사는 공룡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새로운 화석의 발견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계속 새로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공룡 이미지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20세기 초부터 중반까지의 고전적 공룡학 연구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당시 과학자들이 공룡이라는 개념을 정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실수와 한계가 있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현재의 공룡 모습을 이해하는 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20세기 초 공룡학은 이제 막 그 학문적 틀을 형성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고생물학자들은 화석을 통해 공룡이라는 거대한 생물군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노력했지만 과학적 지식의 부족과 분석 도구의 제한으로 인해 그 해석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연구자들은 공룡을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미지의 근간이 되는 고전적 개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기의 학설들은 대부분 공룡을 거대한 파충류, 즉 느리고 둔하며 변온동물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했으며, 이는 긴 시간 동안 과학계와 대중이 공유하는 공룡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공룡을 도마뱀과 비슷한 동물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는 공룡 화석의 외형을 단순히 거대한 파충류의 일종으로 해석한 결과였는데, 당시 과학자들은 척추동물 분류학과 비교 해부학에 의존해 공룡의 몸체를 수생 파충류나 악어와 유사한 것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 결과 공룡들은 육지에서는 느리고 무겁고 전혀 민첩하지 못한 생명체로서 그려졌고, 피부도 두꺼운 비늘이나 딱딱한 껍질에 덮여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학설에서는 공룡을 변온동물로 간주하여 활동력과 대사율에 대한 생각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변온동물이란 외부 환경 온도에 따라 천히 변화하는 동물로, 그래서 추운 날에는 둔하게 움직이고 에너지 소모가 적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당시에 공룡들이 이처럼 에너지가 적고 소극적인 존재로 여겨진 것은 그들이 냉혈 파충류의 범주에 속한다는 당시의 통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같은 관점은 공룡들의 생태적 역할, 번식 행동, 그리고 진화 경로에 대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당시 거대한 땅벌레 같은 이미지로 재현되곤 했습니다. 즉, 두꺼운 뼈대와 둔중한 몸집, 무서운 이빨을 가졌지만 전반적인 움직임은 느리고 우직하다는 서술이 주를 이루었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공룡들이 모두 단독 생활을 하는 포식자나 무리 생활을 하는 초식동물로 구분되어 생태학적 복잡성이 간과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공룡학은 공룡을 단순히 몇 가지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고정된 이미지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전적 공룡학기에는 화석 증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화석이 완전하지 않거나 왜곡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공룡 골격의 재구성과 복원이 손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룡뼈의 배치나 자세, 크기 비율 등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되기도 했고, 몇몇 종은 서로 혼동되어 다른 이름으로 명명되거나 존재 자체가 부정확하게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은 공룡 연구가 점차 진일보하면서 차츰 수정되고 개선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의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룡이라는 새로운 생물군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해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공룡 화석들을 발굴하여 분류하고 공룡의 골격과 해부 구조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작업은 이후 20세기 중반과 말기에 걸친 공룡 연구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공룡 진화사와 생태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종합하자면 20세기 초 고전적 공룡학은 공룡을 변온해 거대한 도마뱀으로 파악하고 생태적이고 행동적인 다양성을 간과한 과학적 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당대 과학의 한계와 화석 자료의 부족, 그리고 비교 해부학적 지식 수준에 의해 형성된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 시기에 연구자들이 남긴 결과물과 가설들은 공룡에 대한 이해를 체계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후 세대를 거쳐 과학적 증거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수정되고 완성되어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고전적 공룡학 틀에 도전하며 새로운 공룡 연구 경향을 제시한 주요 과학적 발견과 연구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공룡 이미지를 새롭게 그려냈고, 특히 깃털과 같은 중요한 구조들의 발견이 공룡학에 어떤 혁신을 가져왔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기 전까지 공룡에 대한 주류 과학계의 인식은 깃털과 같은 부드러운 외피가 아닌 두껍고 거친 비늘로 덮인, 대체로 파충류에 가까운 형태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은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져 온 고전적 공룡학의 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화석 증거가 미약한 시대에
주로 판상뼈나 두꺼운 피부의 인상 화석을 통해 얻어진 견해였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공룡을 육지의 거대한 도마뱀으로 생각했고 더운 기후에 적응한 냉혈동물로 보았습니다. 이 같은 견해는 두터운 비늘 피부와 무겁고 둔한 골격 구조, 느린 움직임 등으로 공룡을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모티브가 되었으며 박물관 전시 모델이나 대중매체에서도 광범위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확립된 이미지 중 하나는 공룡을 변온동물로 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온혈동물과 달리 외부 온도에 의존해야 하기에 공룡은 활동량이 낮고 느리게 움직인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죠. 이와 함께 공룡은 단지 거대한 파충류일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깃털이나 털, 혹은 유사 구조에 관한 개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룡의 피부 표면도 하거나 도마뱀의 딱딱한 비늘과 매우 유사할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당시 화석 발굴에서 피부 흔적이 드물게 발견됨에 따라 강화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공룡과 조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에도 깊게 작용하여 새들이 공룡에서 진화했다는 생각은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룡을 단순히 육식공룡과 초식공룡으로만 나누어 해석하는 경향도 강했습니다. 이는 생태계 속에서 공룡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공룡의 행동 양상도 거칠게만 그려졌습니다. 즉, 공룡은 기본적으로 무겁고 힘센 동물로서 충분히 강력하지만 지능적이거나 영리한 존재로는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룡에 관한 여러 영화와 책, 박물관 디스플레이에도 반영되어 일반 대중의 인식도 동일한 방향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렇게 과학계의 주류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던 상황에서 1990년대 초 중국의 랴오닝성에서 발견된 깃털 공룡 화석은 충격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섬세하고 완벽하게 보존된 깃털 흔적과 깃털 구조는 공룡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고 공룡과 새의 진화적 연결고리에 대한 이해를 획기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발견 전까지 공룡이 깃털을 지녔다는 아이디어는 학계 내에서 소수의 혁신적인 인물들만 지지하는 한계적인 의견이었으며 상당수 과학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깃털 공룡 발견 이전의 과학계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패러다임 안에 머무르며 공룡을 변온성 파충류로서 해석하고 깃털이나 조류와의 연관성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룡의 생태와 행동에 대한 이해 역시 제한적이었고 공룡을 동적이고 지능적인 유기체로 재해석하는 데 장애물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연구들이 토대가 되어 새로운 발견과 함께 공룡에 관한 인식은 급격히 변화했고 더 정교한 과학적 시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깃털 공룡 화석이 본격적으로 발견된 이후 어떻게 전통적인 공룡 이미지가 완전히 재구성되고 공룡 연구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대 중국의 랴오닝성에서 발견된 화석들은 고생물학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지역은 중생대 백악기 후기의 지층을 보존하고 있어 공룡을 포함한 다양한 고대 생물의 화석이 풍부하게 발굴되는 곳입니다. 특히 라야오닝성에서 발견된 깃털 달린 공룡 화석들은 과학자들에게 놀라움과 동시에 공룡에 대한 기존 인식의 대대적인 재검토를 촉발했습니다. 이 발견들은 공룡들이 단순히 딱딱한 비늘을 가진 파충류가 아니라 현대 조류와 직결된 깃털을 지닌 동물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죠. 이 지역에서 발굴된 대표적인 깃털 공룡 화석에는 시노사우롭테릭스, 다렌 공룡, 벨로키랍토르와 유사한 여러 소형 수각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화석들은 깃털의 구조적 특성까지 상세하게 보존되어 있어 깃털이 단순한 장식이 아닌 보온, 의사소통, 이동성 향상 등 다양한 기능을 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화석 증거들은 공룡과 새 사이에 직접적이고 확실한 진화적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랴오닝성의 깃털 공룡 발견은
전 세계 공룡 연구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전까지는 조류가 공룡과 무관하거나 먼 친척으로 여겨졌던 연구들도 있었지만 이 화석들의 발견으로 인해 조류가 사실상 공룡의 직접적인 후손님이 과학적으로 확립되었죠. 이는 공룡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부터 바꾸어 놓았으며 이후 전 세계의 고생물학자들이 새롭게 공룡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석들은 고전적인 공룡 복원 방식에 대한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공룡의 몸 표면을 딱딱한 비늘이 아닌 생생한 깃털로 덮이고 있었던 것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박물관의 공룡 모형이나 영상 매체 속 공룡의 재현 방식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초식 공룡부터 육식 공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공룡에게서 깃털이나 깃털과 유사한 구조가 발견되면서 그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이해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혁명적 발견은 공룡 연구뿐만 아니라 진화생물학, 생태학, 기후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룡의 천 조절 방식, 행동 양식, 생태적 적응력 등에 관한 새로운 가설들이 등장하며 지구상 생명체의 진화사가 더욱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조명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랴오닝성에서 발굴된 깃털 공룡 화석들은 이제 공룡 연구의 아이콘이 되었고 이들의 발견은 공룡과 깃털, 그리고 진화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랴오닝성 발견 화석들이 어떻게 세밀하게 분석되고 그 결과 공룡 깃털 연구가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이 우리의 공룡에 대한 이해와 교과서적 지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하며 깃털 공룡 연구가 진행된 최근의 과학적 성과들도 함께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1990년대 초반 중국 랴오닝성에서 발굴된 시노사우롭테릭스 SES 화석은 전 세계 고생물학계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공룡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어준 획기적인 발견으로 손꼽힙니다. 시노사우롭테릭스는 깃털이 있었던 최초의 공룡으로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공룡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화석의 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 성과를 넘어 진화생물학과 고생태학 분야에 깊은 영향을 끼치며 공룡과 조류의 진화적 연결고리를 명확히 제시한 결정적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시노사우롭테릭스는 소형 육식 수각류 공룡으로 약 1억 2천만 년 전 백악기 초기 중국 북동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공룡의 화석은 그 보존 상태가 매우 뛰어나 깃털의 미세한 구조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시노사우롭테릭스의 몸 전체를 덮고 있는 털 같은 섬유상 구조는 당시 공룡 화석에서는 처음 확인된 사례로 이는 곧바로 과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시노사우롭테릭스의 깃털이 비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 조절이나 짝짓기 시의 과시 혹은 감각 기능을 담당하는 장식용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깃털이 꼭 날개나 비행에 국한된 특성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어 공룡과 새의 진화적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게다가 시노사우롭테릭스 화석에 남아있던 다양한 색소입자 멜라노소물을 분석한 결과 과거 공룡의 색채와 무늬까지도 유추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공룡의 생태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습니다. 시노사우롭테릭스의 이러한 발견은 몇 가지 중요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첫째, 공룡이 무조건 딱딱한 비늘로 뒤덮인 파충류가 아니라 때로는 깃털로 덮인 더 복잡하고 다양한 외피를 가진 동물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깃털 구조를 통해 공룡과 조류가 진화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강력히 지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공룡의 생리와 생태에 관한 새로운 가설들을 탐구하는 계기가 되어 이후 더 많은 깃털 공룡 화석의 발견과 연구를 촉진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깃털 공룡에 대한 연구가 학계 내에서도 파격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져 전통적 견해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노사우롭테릭스가 갖는 분명한 증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랴오닝성 내 다른 화석들의 발견으로 그 입지는 점점 확고해졌고 공룡 진화 연구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노사우롭테릭스는 공룡 깃털 연구의 아이콘으로 대중과 과학계 모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공룡 재현과 교육, 심지어 대중문화에서도 그 중요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시노사우롭테릭스를 포함한 깃털 공룡 화석의 세밀한 분석 과정과 최신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서 공룡 깃털 연구가 어떻게 진화론적 이해를 깊게 하였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룡 연구에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은 단지 깃털이 발견된 드라마틱한 순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발견을 가능하게 하고 과학적으로 뒷받침한 화석 연구 기법과 해석 방법의 진화였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세밀한 화석 분석 기술의 발달은 공룡 연구의 깊이와 정확성을 크게 높였으며 특히 깃털과 같은 연부 조직의 흔적이나 인상 화석, 그리고 미세한 구조물들의 해석이 가능해진 점은 공룡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먼저 깃털과 같은 연부 조직 화석은 대개 매우 희귀합니다. 일반적인 화석은 단단한 뼈나 이빨 등이지만 깃털이나 피부, 근육과 같은 부드러운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잘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발견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랴오닝성과 같이 독특한 지층 조건을 갖춘 곳에서는 극도로 섬세한 연부 조직의 흔적까지 희귀하게 보존된 화석이 발견되면서 학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상화석 임프레션 포실은 화석이 형성될 당시 부드러운 조직이나 표면의 형태가 주변 암석에 인상처럼 찍혀 남는 화석인데 이런 인상화석을 통해 깃털의 배열, 모양, 패턴은 물론 피부의 세밀한 질감까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세한 깃털 구조의 해석은 현대 현미경 기술과 분광학, 그리고 전자현미경 분석 기법의 도움을 받아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멜라노솜, 메라노솜에 이라 불리는 색소소체를 포함한 미세 구조물들이 깃털과 함께 화석 속에 보존된 경우 이들 소체의 크기와 분포를 분석하여 해당 공룡의 깃털 색깔과 패턴까지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공룡의 외형을 보다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술적 진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정교한 화석 해석은 공룡의 생태 및 행동 연구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깃털의 발견은 단순 장식을 넘어 천 조절, 방수 기능, 비행 전 단계의 움직임 보조 등 다양한 역할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했으며 그 결과 공룡들의 활발한 활동성과 사회적 행동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부의 인상이나 깃털 화석을 통해서는 공룡 간의 종구분뿐 아니라 성별, 나이 혹은 서식 환경에 따른 외형 차이까지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석 연구 기술의 발달과 함께 공룡 연구 분야는 단순한 골격 복원에서 벗어나 분자 생물학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석 속에 남은 화학적 성분을 분석해 공룡의 대사 과정이나 질병, 그리고 유전적 특성까지 유추하는 첨단 연구도 진행되고 있죠. 이러한 통합적 연구 방법이 공룡과 현존 조류 사이의 진화적 연속성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이처럼 깃털과 인상 화석 연구, 그리고 미세구조 해석은 공룡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고생물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몫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교해질 분석 기술들과 새로운 화석의 발견은 우리에게 공룡의 생생한 모습과 역동적인 삶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깃털 공룡의 다양한 기능과 생태적 의미를 중심으로 이들이 과거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떻게 현생 조류로 진화했는지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깃털은 오늘날 새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여겨지지만 깃털 자체의 정의와 그 발생 기원, 그리고 파충류의 비늘이나 포유류의 털과의 차이점은
고생물학과 진화생물학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깃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적 특성과 진화적 의미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깃털은 피부에서 발달하는 부드럽고 복잡한 구조물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깃털은 기본적으로 줄기 부분인 중심축 아라칫과 그 중심축에서 좌우로 갈라져 있는 미세한 가지들인 가지, 바브스, 그리고 이 가지들 사이에 더 작은 가지들이 얽혀 있는 갈고리 형태의 미소 구조가 있어 체계적인 배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 구조 덕분에 깃털은 가볍고 견고하면서 비행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포유류의 털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모직 구조로 중심축과 가지가 복잡히 발달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털은 천유지, 감각기능, 보호 등의 역할에 특화되어 있으며 진화 과정에서 깃털과는 다른 경로를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비늘 역시 파충류에서 보이는 구조물로 두꺼운 케라틴층이 중첩되어 딱딱한 표면을 형성합니다. 비늘은 기본적으로 보호 기능과 수분 손실 방지를 위한 외피로 진화하였으며 깃털의 복잡한 다층 구조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진화학적으로 볼 때 깃털과 비늘, 털은 모두 피부에서 기원한 변형된 부속기관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의 발생 메커니즘과 기능은 상이합니다. 깃털은 중생대 공룡 시기부터 발견된 가장 진보된 피부 부속 기관으로 여겨지며 주로 깃털 공룡과 조류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깃털은 초기에는 비행을 위한 기능보다 천 조절, 성적 과시 혹은 위장과 같은 행동적, 생리적 역할을 수행하며 점진적으로 추가 기능을 획득했다고 추측합니다. 비늘은 본래 선조 파충류들이 진화하면서 발달시킨 구조로 견고함과 단단함을 통해 육상 생활에 적합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악어나 도마뱀 같은 파충류에서 비늘이 발견됩니다. 반면 깃털은 이와는 별도의 분기에서 특화되어 가벼움과 유연함을 극대화하며 특히 진화의 최종 목적지로 비행을 달성한 독특한 피부 부속물입니다. 이처럼 깃털은 형태학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털이나 비늘과 엄연히 구분되며 공룡과 새를 연결하는 진화적 증거의 핵심입니다. 공룡 연구에서는 깃털이 공룡의 활동성, 천 조절, 감각 및 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로 작용합니다. 또한 깃털의 복잡한 구조는 공룡이 기존의 파충류라는 단순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조류로 이어지는 진화의 분기점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후 연구를 통해 깃털의 다양한 유형들, 예를 들어 원시적인 필라멘트 형태부터 복잡한 비행 깃털에 이르기까지 이 발견되면서 깃털의 진화 과정이 점진적이고 다층적이라는 이해가 확립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룡이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며 공룡과 새를 연결짓는 진화의 퍼즐을 맞추는데 필수적인 정보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깃털의 진화와 분화 과정을 뒷받침하는 화석 연구들과 현대 고생물학적 방법론을 통해 밝혀진 공룡 깃털의 종류와 기능, 그리고 이들이 공룡 생태계에서 어떤 생물학적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룡의 깃털은 단순한 덮개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 형태와 구조의 다양성은 공룡 진화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초기의 깃털 화석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점은 공룡들은 깃털이 단순한 구조에서부터 오늘날의 새에서 볼 수 있는 복잡한 깃털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발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양한 형태의 깃털은 공룡들이 어떻게 생존 전략을 세우고 환경에 적응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깃털은 단순한 섬유 모양의 구조였습니다. 이를 흔히 단일 필라멘트라고 부르며 마치 가느다란 머리카락이나 털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유들은 주로 신체 천 조절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깃털의 가장 초기 형태로 여겨집니다. 랴오닝성에서 발견된 여러 수각류 공룡 화석에는
이런 단순 깃털 흔적이 보존되어 있어 깃털이 비행 이전에도 이미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좀 더 복잡한 형태의 깃털이 나타나는데 기본 중심축에서 가지가 갈라져 나오는 기초적인 깃털 구조가 발전하는 단계였습니다. 이때부터 깃털은 표면적이 넓어지고 열 보존과 천 유지에 더 효과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색상의 다양성과 시각적 신호를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깃털의 이러한 복잡화는 나중에 비행을 위한 깃털로 진화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현대 새들에서 볼 수 있는 같이 복잡한 비행 깃털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 단계의 깃털은 중심축과 가지들, 그리고 그 가지 사이를 촘촘히 연결하는 갈고리 모양의 미세 구조가 발달하여 깃털이 비행에 최적화된 탄성과 견고함을 갖추게 됩니다. 일부 공룡 화석에서는 이러한 고도로 발달된 깃털이 발견되기도 하며 이는 해당 종이 비행이나 활공 능력을 갖추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깃털의 형태적 다양성은 같은 공룡종 내에서도 지역, 나이, 성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었으며 때로는 사회적 신호나 짝짓기 행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일한 기능보다는 다기능적이고 복합적인 깃털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의 새들도 깃털을 온도 조절부터 사회적 의사소통, 비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전통적으로 공룡은 거친 비늘로 뒤덮인 덩치 큰 파충류 이미지로만 인식되어 왔지만 깃털의 이러한 복잡성과 다양성은 공룡이 사실상 매우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외피 구조를 지닌 진화적 존재임을 입증합니다. 이는 공룡의 생활 방식과 생태계 내 역할에 대한 재해석을 가능하게 했고 오늘날 우리가 공룡을 살아있는 조류의 직계조상으로 인식하는 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깃털이 갖는 기능적 의미와 깃털 공룡들이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삶을 영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룡 깃털 연구의 최신 동향과 미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깃털을 지닌 공룡들은 대체로 수각류 공룡, 즉 테로포다라는 그룹에 속하며 이 그룹은 오늘날의 조류를 포함하는 넓은 범주의 육식 공룡들입니다. 테로포다는 중생대에 걸쳐 다양하게 진화하면서 다양한 크기와 형태, 그리고 여러 복잡한 생리적 특성을 보였는데 특히 깃털의 출현과 발달은 이 그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테로포다 내에서 깃털 공룡들의 진화는 조류의 기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연구 주제로서 고생물학과 진화학의 핵심을 이룹니다. 테로포다 내 주요 깃털 공룡 그룹은 크게 중소형 수각류에 속하는 여러 과키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잘 알려진 그룹 중 하나는 드로마오사우리데, 디로메오사우리데멀로 이들은 붉은 깃털이 있었고 매우 기민하며 날카로운 발톱과 날렵한 몸매로 빠르고 민첩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벨로키랍토르, 멜로치랍톨가 있으며 이는 영화 쥬라기 공원을 통해 대중적으로도 유명세를 탔습니다. 두 번째는 코엘로사우리아, 쿠엘우로사우리아라 불리는 광범위한 그룹으로 이 안에는 오르니토미무스나 알바레즈사우루스 같은 다양한 깃털 공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깃털이 천 유지나 짝짓기 의식 등에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나아가 조류의 직계선조로 진화했습니다. 대표적인 코엘로사우리아 종으로는 시노사우롭테릭스, 에스이노사우롭테릭스가 첫 깃털 공룡으로 밝혀졌으며 그 외에도 미크로랍토르, 마이크로랩톨과 같이 비행에 근접한 깃털을 가진 종들도 존재했습니다. 또한 테로포다 내에서 공룡의 진화를 대표하는 것 중 하나인 테리지노사우리아는 초식성 깃털 공룡으로 독특한 손톱과 특이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몸통이 깃털로 덮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비록 육식성이 일반적인 테로포다와는 달리 초식성인 점이 특징적이지만 여전히 깃털을 지닌 공룡으로서 진화적인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집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비알라 에이비알라에라고 불리는 바로 오늘날 조류를 포함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비알라는 테로포다의 일부분으로 다양한 형태의 깃털과 비행 능력을 갖춘 종들을 포괄하며 현대의 새들은 이 그룹에서 진화해 나온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비알라 내 가장 초기 종으로는 아르카이옵테릭스, 아키옵테릭스가 있으며 이는 깃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시적인 공룡의 특징을 일부 유지한 매우 중요한 중간 형태 생물입니다. 이처럼 테로포다 내 깃털 공룡들은 크기와 형태, 생태적 역할이 매우 다양하며 깃털은 이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고 적응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깃털 공룡 연구는 현대 조류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열쇠를 제공하며 이들의 화석 연구 결과는 공룡과 새가 하나의 연속적인 진화 계통임을 명확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깃털 공룡들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 즉 깃털의 천 조절, 보온, 보호, 그리고 비행 등의 역할과 함께 각각의 생태적 적응에 대해 심도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진행된 고생물학 연구에서 발견된 깃털 공룡들은 공룡과 조류 사이의 진화적 연결고리를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밝혀내어 학계와 대중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미크로랍토르, 마이크로랍토르와 춥타우사우루스, 춥타노사우루스 등의 사례는 깃털의 다양성과 공룡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어 왔습니다. 먼저 미크로랍토르는 중국 랴오닝성에서 발견된 소형 수강류 공룡으로 몸길이는 대략 60cm 정도로 작지만 깃털이 온몸을 덮고 있고 네 다리에 깃털 날개가 달린 독특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깃털 날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공중에서 활공이나 비행을 할 수 있었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크로랍토르의 발견은 네 날개 공룡 (Four-winged dinosaurs)라는 개념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으며 초기 비행의 진화 양상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크로랍토르는 깃털이 단순히 천유지나 과시용이 아니라 공중 이동에 적합하도록 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입니다. 반면 춥타우사우루스는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발견된 초기 깃털 공룡으로 중형 크기의 수강류에 속합니다. 이 공룡의 경우 전체적으로 깃털 모양의 섬유 구조가 아닌 비늘과 깃털 유사 구조가 혼재된 외피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깃털 발생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피부 구조가 공존했음을 보여줍니다. 춥타우사우루스의 화석은 깃털이 반드시 비행이나 천유지라는 단일 목적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생존 전략에 투사되었을 가능성을 열어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이들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깃털 공룡들은 한 가지 형태나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깃털의 유형도 다양하며 그 역할도 매우 복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깃털이 단순한 반결이나 장식물이 아니라 공룡들의 진화적 적응과 생존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과학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미크로랍토르의 사례처럼 초기 깃털이 비행으로 진화하는 과정의 중간 형태도 발견되면서 비행의 진화에 관한 고전적 가설들이 일부 수정되고 보다 세밀한 이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깃털 공룡 연구가 단순히 깃털의 존재 여부를 확립하는 단계를 넘어 깃털의 기능적 다양성과 그것이 공룡 생태계에서 지니는 의미를 다각도로 해석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신체 구조와 깃털 형태, 그리고 정황적 생태 자료를 종합해 공룡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추론하는 통합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깃털을 가진 공룡의 기능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천 조절, 보호, 사회적 신호, 그리고 비행 능력 발달 과정에서 깃털이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룡 깃털 연구의 최신 성과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신비를 선사하는 공룡 세상의 진면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룡 깃털의 색깔과 구조에 대한 이해는 고생물학 분야에서 가장 흥미로운 연구 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래전만 해도 공룡 깃털의 색깔은 대부분 추측에 그쳤으나 최근 수십 년간 멜라노좀 메라노소메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화석 속에 보존된 멜라노좀의 형태와 분포를 통해 공룡 깃털의 실제 색상을 복원하는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멜라노좀은 색소를 생성하는 세포 소기관으로 깃털이나 피부, 머리카락 속에 존재하며 동물의 색깔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깃털 화석에 멜라노좀이 남아있다면 그 크기와 형태, 밀도 등을 분석해 다양한 색깔의 범위와 패턴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깃털의 화석 안에 멜라노좀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발견이었고, 이후 세심한 현미경 분석, 분광학적 접근법 등이 접목되면서 공룡 깃털의 색상 및 패턴 추정이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크로랍토르, 마이크로랩톨. 화석에서는 검은색과 광택이 있는 청색, 그리고 갈색과 회색 선으로 연결된 깃털 무늬가 멜라노좀 분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는 미크로랍토르가 단순히 한 가지 색으로 덮여 있던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색깔 패턴으로 몸을 장식했음을 보여주었고, 포식자나 짝짓기 상대에 대한 위장 또는 과시 용도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비슷하게 시노사우롭테릭스 AS 이노사우롭테릭스에서는 붉은색과 주황색을 띤 줄무늬가 몸통과 꼬리에 걸쳐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오늘날 동물들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시각적 위장이나 사회적 신호로 색상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색상 복원 연구는 공룡이 단순한 회색빛 갑옷을 입은 괴물이 아니라 활발하고 역동적인 생태적 행위를 했던 생명체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깃털의 미세 구조 역시 색깔과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멜라노좀뿐 아니라 깃털 속 미세빛 반사 구조인 광학 구조 (Structural Coloration도) 공룡 깃털의 금속성 광택이나 푸른 빛과 같은 특수한 색상을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색소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색깔 효과의 원인으로 현대 새들의 깃털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고생물학자들은 점점 더 정교한 공룡의 생생한 모습을 재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과거 단조로운 색깔로 인식되던 공룡의 생태적 다양성을 새롭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깃털의 색상과 패턴 정보는 공룡의 행동, 사회구조, 환경 적응 전략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멜라노좀 분석과 나노기술, 분광 분석법의 발전을 통해 더 많은 공룡종의 색깔이 복원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공룡과 조류의 진화 연구뿐 아니라 고대 생태계 재구성에도 혁신적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깃털의 기능적 측면에 주목하여 깃털이 공룡의 천조절, 보호, 의사소통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현재까지 밝혀진 관련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깃털은 단순한 외피가 아니라 공룡과 새의 생존 전략에서 매우 다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복잡한 기관입니다. 깃털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단열 기능, 위장 기능, 의사소통 기능, 그리고 장식적 기능이 그것입니다. 이 4가지 기능은 각기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작용하며 깃털이 공룡의 생태적, 진화적 성공에 기여한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첫째, 단열 기능은 깃털이 천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입니다. 공룡들은 과거에 변온동물로 간주되었지만 깃털을 지닌 공룡 대부분은 일정 부분 온혈적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며, 깃털은 천 손실을 막아주는 보온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단순하고 솜털 같은 형태의 필라멘트 깃털은 공기층을 형성하여 천을 유지하는 데 탁월했으며, 추운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깃털의 단열 효과는 신진대사율을 높여 공룡들이 더 활동적이고
효율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둘째, 위장 기능은 깃털이 공룡을 포식자나 사냥감으로부터 숨기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깃털의 색상과 무늬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눈에 띄지 않도록 하거나 역으로 포식자에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멜라노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다양한 색깔과 복잡한 패턴은 이 같은 위장 기능의 증거이며 공룡들이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구조적 색깔과 은폐문해 등은 특정 서식 환경에 맞는 맞춤형 위장 전략을 의미합니다. 셋째, 의사소통 기능으로서 깃털은 공룡 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신호 전달이나 신분 표현, 방어, 경고의 역할을 했습니다. 깃털을 펴거나 흔드는 동작은 다른 개체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거나 행동을 조정하는 매개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깃털의 색상 변화와 패턴은 짝짓기 시의 성적 과시나 영역 표시와 같이 복잡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도구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현대 조류에서 깃털이 수행하는 의사소통 기능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장식적 기능은 깃털이 가장 화려하고 눈에 띄는 역할로 진화하면서 성적 선택의 주요 수단이 된 경우입니다. 특정 깃털 무늬, 색상 또는 크기의 차별화는 개체 간의 경쟁이나 짝짓기 선택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런 장식적 깃털은 진화적 과정에서 다양성과 복잡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능은 깃털 공룡의 생식 성공과 종 다양성 형성에 큰 몫을 했다고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주요 기능은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공존하여 공룡 깃털이 진화의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복합적 기관임을 보여줍니다. 깃털이 공룡의 냉혹한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적응 형태라는 점은 오늘날의 조류 깃털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고대 공룡 생물학에 대한 이해를 한층 깊게 해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깃털과 관련된 다양한 진화적 이론들과 구체적인 행동 양상, 그리고 깃털 공룡 연구가 과학적, 대중문화적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깃털이 가진 의미와 역할이 단순한 생물학적 구조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행의 기원에 관한 논쟁은 공룡 깃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이는 새와 공룡 간의 진화적 관계뿐 아니라 깃털이 갖는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탐구를 요구합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오랫동안 공룡에서 조류로 이어지는 비행 진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왔으며, 깃털 진화라와 비행 능력의 출현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해왔습니다. 비행의 기원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은 지상 활강설, Cursorial Hypothesis과 나무 활강설, Arboreal Hypothesis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상 활강설은 일부 수강류 공룡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앞다리의 깃털을 이용해 점프하거나 활강의 비행 능력을 진화시켰다는 가설입니다. 이 견해는 날렵한 몸집과 강력한 뒷다리, 그리고 앞다리에 발달한 깃털 구조가 달리기와 날개짓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근거합니다. 반면 나무 활강설은 초기 조상 공룡들이 나무 위에서 생활하며 가지 사이를 활강하면서 비행 능력을 획득했다는 이론으로 작은 몸집과 날렵한 깃털, 네 다리에 깃털 날개를 가진 미크로랍토르와 같은 공룡의 발견이 이 가설을 지지합니다. 깃털 자체의 진화 과정도 비행 능력의 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깃털은 단순한 필라멘트 형태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비행과 연관된 구조적 복잡성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깃털이 처음에는 천 조절, 과시,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기능을 주로 수행하다가 비행과 같은 고도의 기능으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화석 기록에서는 점차적으로 깃털의 중심축과 가지 구조가 진화하며
비행할 수 있는 정교한 깃털로 발전하는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행의 기원은 또한 공룡과 조류 간의 진화적 연계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르카이옵테릭스와 같은 초기 조류 화석은 공룡과 조류의 중간 형태로 불완전한 비행 능력과 원시적인 깃털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는 비행 능력이 단기간에 급격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달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최근 발견된 미크로랍토르 같은 네날개 공룡은 비행의 여러 경로가 복합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의 기원에 관한 논쟁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증거 해석과 화석 발견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공존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지상 활강설을, 다른 이들은 나무 활강설을 지지하며 또 다른 연구들은 이 두 이론이 공존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게다가 일부 깃털 공룡은 비행하지 않았음에도 복잡한 깃털을 지녔다는 사실이 밝혀져 깃털의 비행 이외 기능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깃털의 진화와 비행 형태의 출현은 공룡에서 조류로 이어지는 진화사의 핵심이며 비행의 기원에 대한 이해는 공룡 생물학과 진화학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화석 연구와 첨단 분석 기술이 결합되어 이 흥미로운 과학적 문제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비행 기원 논쟁과 관련해 실제 깃털 공룡의 행동 양상과 계통 발생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근거들을 살펴보고 현행 학설들의 발전 방향과 한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카이옵테릭스, 아르케옵테릭스는 고생물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중요한 화석 중 하나로 초기 조류와 깃털 공룡의 경계에 위치한 중간 형태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습니다. 19세기 말 독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아르카이옵테릭스는 조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공룡과 조류가 어떻게 진화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 화석을 다시 재해석하며 그 경계의 경계 자체가 더 유동적이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아르카이옵테릭스는 전형적인 새의 특징인 깃털, 날개, 비행 능력에 필요한 갈비뼈 구조와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화석은 전통적인 공룡의 특징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날카로운 이빨, 손가락에 발달한 발톱, 긴 꼬리 골격 등입니다. 이런 독특한 혼합 형태 때문에 아르카이옵테릭스는 진화론적 연결고리로서 주목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이 화석 자체가 조류의 기원과 진화가 단선적인 선형 과정이 아닌 다양한 분기와 혼합이 일어난 복잡한 과정임을 시사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분석과 새로운 화석 발견들은 아르카이옵테릭스가 초기 조류뿐만 아니라 일부 깃털 공룡과도 유사한 특성을 공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라야오닝성에서 발견된 다양한 깃털 공룡들은 아르카이옵테릭스와 형태학적으로 큰 차이 없이 일부 위장이나 보온용 깃털뿐 아니라 발달된 비행용 깃털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르카이옵테릭스와 이들 공룡 사이의 해부학적 특징들이 연속적인 진화의 흔적으로 해석되면서 초기 조류와 일부 깃털 공룡 간의 경계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모호하고 혼합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같은 재해석은 조류가 진화할 당시 여러 가지 실험적 형태와 진화적 경로가 존재했으며 그중 하나의 계통만이 오늘날의 현대 조류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즉, 아르카이옵테릭스는 단순한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기보다는 다원적 진화 경로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종이며 이에 따라 공룡과 조류의 구분선 또한 뚜렷하지 않은 그라데이션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고생물학적 패러다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룡과 조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아르카이옵테릭스는 이제 초기 조류 진화의 모델이자 깃털 공룡에서 조류로 이어지는 복잡한 진화망의 중요한 지점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룡과 새가
단순히 선형적으로 연결된 계통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학적 실험과 멸종, 성공으로 형성된 진화의 나무라는 더욱 정교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초기 조류와 깃털 공룡의 경계 탐구를 바탕으로 공룡 깃털 연구가 어떻게 새와 공룡의 진화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기여했는지 최신 연구 성과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룡시대의 생태계에서 깃털 공룡들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깃털의 발견은 단순히 공룡의 외형에 대한 상상을 바꾸는 것을 넘어 이들의 행동과 생존 전략,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도 획기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깃털 공룡의 생태적 역할과 행동을 추정하는 것은 화석 기록, 깃털 구조, 비교 해부학, 현대 조류 행동 관찰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는 작업입니다. 첫째, 깃털 공룡은 다양한 크기와 생태적 지위를 가진 육식자, 초식자, 잡식자로 분포되었으며 특히 활동적이고 민첩한 육식성 수강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깃털은 천 조절과 위장, 의사소통, 그리고 비행 전 단계에서 활강과 같은 운반 수단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했으며 다양한 서식지 내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깃털은 사회적 행동과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깃털의 색상과 무늬, 깃털을 부풀리거나 펴는 동작은 다른 개체와의 신호 전달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짝짓기 행동, 영역 표시, 무리 내 위계 확립 등에 직결되었으며 특히 화려한 깃털을 가진 공룡들은 성적 과시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깃털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깃털 공룡들은 때로는 무리 생활을 하며 복잡한 사회 구조를 형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석에서 여러 개체가 함께 발견되는 사례들을 통해 집단 생활이나 무리 사냥 혹은 공동 육아의 흔적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깃털이 집단 내 의사소통과 천 유지에 기여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리 생활은 천적 회피와 자원 경쟁에서 효과적인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넷째, 일부 깃털 공룡, 특히 미크로랍토르와 같은 소형 종은 나무 위 생활에 적응했으며 깃털을 이용한 활강이나 초기 비행 형태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비행 능력은 이동성 향상, 먹이 확보, 포식자 회피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으며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의 발달을 촉진했습니다. 다섯째, 깃털은 환경에 따른 위장 및 방어 기제로서 기능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화려한 깃털 무늬는 감추거나 두려움을 주는 시각 효과를 내어 포식자와의 전투에서 생존율을 높였으며 이는 생태적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깃털의 다양한 색과 무늬는 서식 환경에 따라 진화한 맞춤형 적응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보면 깃털 공룡들은 단순한 생물학적 구조물 이상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활용하며 복합적인 생태계 내에서 역동적이고 정교한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조류와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고대 생태계의 생동감을 재현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생태적 역할과 행동 양상을 바탕으로 깃털 공룡의 진화적 의의뿐만 아니라 공룡 깃털 연구가 현대 과학과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예정입니다. 공룡은 오랫동안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왔으며 영화, 다큐멘터리, 완구 등 다양한 매체 속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그러나 공룡의 실제 모습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 발견이 진화하면서 그동안 대중매체에서 구축된 공룡 이미지와 현실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깃털 공룡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이러한 간극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고 이를 둘러싼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대중과 과학계 사이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공룡은 크고
거대한 비늘로 덮인 육식 괴물이나 무시무시한 공룡들이 주로 묘사되었습니다. 고전적인 영화인 쥬라기 공원 시리즈가 그 대표적인 예로 공룡은 뱀이나 악어처럼 딱딱한 피부를 가진 사나운 육식자로 묘사되었고, 깃털에 관한 개념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깃털 공룡의 존재가 연구되고 있었지만 대중문화가 이를 반영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 깃털 공룡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꾸준히 축적되면서 다큐멘터리나 교육용 영상에서는 점차 깃털이 있는 공룡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BBC와 같은 국제적인 방송사들이 제작한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는 깃털을 가진 여러 공룡을 소개하며 단순한 파충류적 이미지가 아닌 더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외모를 가진 생명체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대중에게 공룡의 진화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대중에게 익숙한 기존 이미지와의 괴리감으로 인해 때로는 혼란이나 거부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왕우 산업에서도 공룡 제품에 깃털을 반영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공룡 장난감이 딱딱하고 무서운 비늘, 공룡 형태만을 재현했으나 최근에는 깃털 모양의 텍스처나 깃털 장식을 추가한 제품들이 등장하며 아이들과 소비자들에게 새롭고 과학적인 공룡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과학적 발견이 산업계와 교육, 대중문화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깃털 공룡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팬덤이나 대중매체에서는 전통적인 거대 공룡 이미지를 선호하거나 깃털 추가를 과도한 과학적 해석 또는 심지어 상업적 마케팅 전략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중의 반응은 공룡 연구의 진화가 대중문화 속에 완전하게 반영되는 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전반적으로 공룡과 깃털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과학대 허구의 대립이 아니라 과학적 발견이 어떻게 대중문화에 스며들고 변형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회문화적 현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은 새로운 과학 정보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기존의 친숙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심리적 움직임도 함께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공룡에 관한 과학 연구가 계속 진전됨에 따라 대중문화 속 공룡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다변화하고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룡 깃털 연구가 학계와 사회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을 정리하고 교육과 보전, 과학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의 의미를 살펴보며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대중문화 융합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깃털 없는 공룡 이미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널리 퍼져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과학적인 발견과 연구가 발전하여 공룡들이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점차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정관념과 대중문화, 교육, 미디어 환경에서의 영향력은 강력한 저항력을 보여왔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공룡 이미지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룡 이미지에 대한 대중의 고정관념이 매우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공룡은 거대한 비늘 가죽을 가진 무시무시한 파충류로 묘사되었고 이러한 모습은 영화, 소설, 만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특히 쥬라기 공원과 같은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며 비늘로 덮인 거대하고 폭력적인 육식 공룡 이미지가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공룡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익숙한 이미지가 빠르게 바뀌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 깃털 화석의 발견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이후 중국 랴오닝성에서 깃털 화석이 다수 발견되어 과학계에 충격을 주었지만 이는 공룡 연구 역사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해당합니다. 대중과 교육 콘텐츠가 이를 완전히 반영하고 대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일반 대중은
여전히 과거의 전통적 이미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미디어와 왕우 산업에서도 깃털 없는 공룡 이미지가 계속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공룡 관련 상품과 콘텐츠는 소비자에게 익숙한 이미지가 시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통적인 거대하고 무섭게 생긴 비늘, 공룡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교육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으나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이미지가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상업적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깃털을 비롯한 공룡 외피에 관한 세부적인 과학적 정보가 대중에게 충분히 확산되지 않은 점도 큰 원인입니다. 깃털의 구조, 기능, 분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은 세밀하고 복잡한 내용이 많아 교육 현장이나 대중매체에서 이를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깃털을 포함한 최신 과학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근되지 못하고 단순화된 전통적 이미지가 더 쉽게 전파됩니다. 다섯째, 동시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깃털 공룡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일부 공룡종은 깃털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고 깃털의 유형이나 분포의 차이가 크며 연구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불확실성은 공룡 이미지의 다양성과 변화를 더디게 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종합하면 깃털 없는 공룡 이미지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오랜 역사적 고정관념, 대중문화와 산업의 영향, 과학적 발견에 신속하지 못한 일반화, 대중과 과학계의 정보 전달 및 수용 과정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공룡 연구의 최신 성과와 이를 반영한 교육, 미디어 콘텐츠의 적극적인 보급과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욱 현실에 부합하는 공룡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발견이 사회와 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과학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모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대중과 학계 사이에서 지식을 전달하고 이해를 돕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깃털 공룡과 같은 진화생물학적 주제는 복잡하고 세밀한 정보가 많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바르고 효과적인 전달 방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깃털 공룡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는 과학적 발견과 동시에 대중의 인식 변화를 촉진하는데 이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성공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첫째,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과 대중적 흥미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입니다. 깃털 공룡의 연구는 상세한 화석 분석, 분자 생물학, 미세구조 연구 등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대중에게는 이 모든 내용을 복잡하지 않고 흥미롭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청각 자료, 다큐멘터리, 인포그래픽, 대중 강연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쉬운 용어와 비유가 적극적으로 사용됩니다. 둘째,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정보 확산은 대중의 지식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영화, TV 다큐멘터리, 온라인 콘텐츠, 심지어 왕구 산업까지 깃털 공룡이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은 과학과 접촉할 기회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는 과학자와 대중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최신 연구 동향에 대중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셋째, 과학자와 교육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학적 오해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박물관 큐레이터, 교사 등은 방문객이나 학생들에게 깃털 공룡에 대한 사실을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과학적 호기심과 감탄을 유발시키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줍니다. 넷째,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빠른 정보 공유와 피드백도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깃털 공룡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이 실시간으로 대중에게 전달되며 동시에 대중의 궁금증과 반응을 즉각적으로 수렴하여 소통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도 확산될 수 있기에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대중과 과학 사이의 신뢰 구축, 과학적 사고 확산, 미래 세대의 과학 관심 촉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닙니다. 깃털 공룡 연구 같은 흥미로운 주제는 이를 위한 훌륭한 소재로 지속적인 소통과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깃털 공룡에 관한 새로운 연구 발견이 계속될수록 이를 대중과 원활히 공유하고 이해시키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구체적 사례와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방법, 그리고 대중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최근 고생물학 연구에서 비공룡 테로포드 수강류 넌-아비안 테로포드의 깃털 화석 발견은 공룡 깃털 진화에 대한 이해를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초기 공룡 연구에서는 깃털이 주로 조류 계통에만 국한된 특성으로 여겨졌으나 상세한 화석 증거가 축적되면서 비조류 공룡 수강류에서도 깃털 화석이 다수 발견됨으로써 깃털의 출현이 공룡 진화 전체에 걸친 광범위한 현상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등에서 발굴된 비공룡 테로포드 화석들은 몸체를 덮은 필라멘트 형태의 원시 깃털부터 복잡한 구조를 가진 기초적 깃털, 심지어 현대 조류의 비행 깃털과 유사한 형태까지 다양한 깃털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견들은 깃털이 단순한 장식이나 천 조절용을 넘어 진화 초기에 여러 공룡 그룹에 퍼져 있었고 그 기능과 형태가 진화 과정을 거쳐 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크로랍토르, 마이크로랍토르와 시노사우롭테릭스, 시노사우롭테릭스 같은 비공룡 테로포드 화석은 깃털과의 연관성을 분명히 하며 한편으로는 진화적 비행 능력의 전 단계로서 깃털의 기능적 역할을 탐색하는 데 핵심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여러 수강류 공룡에서 발견되는 깃털은 조류의 직접적인 조상뿐 아니라 공룡 전체가 비슷한 피부 부속 구조를 가졌던 것으로 해석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현대 연구들은 유전자 분석, 미세 구조 해석, 색소 단백질 복원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해 테로포드 공룡의 깃털 진화와 기능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깃털은 대사율 조절, 사회적 신호, 방어 기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행 능력 획득에 이르는 다기능성 구조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공동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에서 추가 깃털 화석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깃털이 중생대 공룡 진화에서 훨씬 더 보편적으로 나타난 특징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파충류적 생명체로만 인식되던 공룡들의 진화적 이미지 변화를 촉진하며 깃털 연구가 공룡학뿐 아니라 진화생물학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비공룡 테로포드 수강류 깃털 화석에 관한 연구는 더 정교한 분석 기술과 신중한 비교 해부학적 연구를 통해 공룡의 생태와 진화 경로, 그리고 조류와의 연결고리를 더 명확히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화석 증거를 바탕으로 깃털 공룡의 생태 및 행동적 특징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하며 최신 과학적 성과들이 공룡과 조류 진화 해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하겠습니다. 깃털 공룡 연구는 우리의 고대 생명체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며 특히 새와 공룡 사이의 진화적 연속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과학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공룡이 깃털을 가졌다는 사실을 넘어 공룡과 현대 조류가 하나의 진화적 계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깃털의 존재는 파충류적인 공룡 이미지와는 달리 이들이 조류와 매우 밀접한 유전적 및
형태학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깃털 공룡은 비단 조류의 직접 조상뿐 아니라 진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깃털을 진화시켜온 광범위한 테로포드 수각류 그룹에 속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류가 단독으로 진화한 별개의 생명이 아니라 공룡이라는 거대한 생물군 내 진화의 한 과정임을 뒷받침합니다. 둘째, 깃털 공룡들의 다양한 깃털 형태와 기능은 진화가 단선적이지 않고 다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천유지나 의사소통, 위장 기능 등 비교적 단순한 역할로 시작된 깃털이 점차 비행을 가능케 하는 복잡한 구조로 발전해 왔으며, 이는 생명의 적응과 진화가 지속적인 실험과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원리를 말해줍니다. 셋째, 깃털 공룡 화석 연구를 통해 밝혀진 다채로운 색상과 무늬, 깃털의 미세구조 분석은 공룡이 단순한 화석 속 존재를 넘어 그 당시 생태계에서 활발히 살아 숨쉬던 복잡한 생명체였음을 입증합니다. 이는 공룡이 오늘날 새들의 생태와 행동, 생리학적 특성의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진화론적 연속성의 구체적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깃털 공룡의 존재는 고생물학뿐 아니라 진화 생물학 전반에서 생명의 역사를 해석하는 패러다임을 확장했습니다. 이들은 진화적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모델이며 조류 진화의 기원을 탐구하는 데서도 중심적인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공룡과 새를 분리된 존재로 보는 대신 긴 세월에 걸친 생명의 흐름에서 하나로 이어진 과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깃털 공룡이 전하는 진화적 메시지는 자연의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생명의 계속적인 변화에 대한 경이로움을 일깨워 줍니다. 공룡과 새의 연속성이라는 진화의 진실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깊이 이해하고 생명의 신비를 현대 과학의 눈으로 새롭게 조명하는 데 큰 영감을 제공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진화적 메시지가 현대 과학 연구, 교육, 대중문화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와 영향을 끼쳤는지를 폭넓게 살펴보고 앞으로 깃털 공룡 연구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 전망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공룡이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과학계에서 점차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여러 오해와 논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대중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에 기반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와 증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오해들은 점차 반박되고 바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모든 공룡이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는 과장된 주장입니다. 대중매체나 일부 논의에서는 깃털이 모든 공룡의 공통 특성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있는데, 실제로는 깃털이 확인된 것은 주로 테로포드 수각류 공룡에 한정됩니다. 대형 초식 공룡이나 기타 그룹에서는 아직까지 깃털의 존재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비늘 또는 다른 조직 구조가 지배적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과학자들은 다양한 공룡 그룹 간 깃털 분포의 차이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깃털 공룡이 모두 날 수 있었거나 비행했을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깃털은 비행 외에도 천 조절, 의사소통, 짝짓기 과시, 위장 등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실제로 미크로랍토르와 같은 일부 작은 깃털 공룡은 활강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대부분의 깃털 공룡들은 날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깃털 공룡이 비행 또는 활공을 했다는 주장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단순화된 해석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깃털 공룡 연구가 최근 몇 년간의 과학적 혁명과는 무관하게 과장되었다는 견해입니다. 몇몇 비판자들은 깃털 공룡이 실제로는 발견된 깃털 화석들이 단순한 섬유질 잔해나 식물 잔류물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석 방법, 현미경 관찰, 화학적 검사, 비교 해부학 등이 통합적으로 적용된 다수의 연구는 이런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며 깃털 화석의 진위를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깃털 공룡의 존재를 진화론적 패러다임에 맞추기 위한 강제 해석이라고 비판하기도 하나, 이는 과학적 증거의 축적과 엄격한 연구 방법을 무시하는 잘못된 인식에 불과합니다. 과학계에서는 관련 화석들이 독립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서로 다른 연구 그룹에 의해 검증되면서 깃털 공룡의 존재를 확고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깃털이 공룡의 외피에 존재한다는 아이디어가 공룡 이미지 자체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오해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공룡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과학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깃털 발견은 오히려 공룡의 진화적 적응과 생태적 성공을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며, 복잡한 생명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공룡을 더 깊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이처럼 깃털 공룡에 관한 다양한 오해들은 과학적 증거와 연구를 통해 충분히 반박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와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가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깃털 공룡 연구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그 발견이 어떻게 공룡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룡 깃털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많은 미지의 영역과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밝혀질 깃털 공룡 연구는 고생물학뿐 아니라 진화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태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진화 역사를 보다 입체적이고 정교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첫째, 깃털 공룡의 깃털 구조와 기능에 관한 더욱 세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깃털 화석은 원시 필라멘트부터 복잡한 비행 깃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각 종류의 깃털이 정확히 어떤 생리적, 생태적 역할을 했는지는 철저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깃털이 주로 열 손실을 막는 단열재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주로 시각적 신호나 방어 용도였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깃털의 색깔과 무늬에 관한 복원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멜라노좀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색상 복원은 이미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분위기나 광선 조건 등 다양한 환경 요인에 따른 색깔 변화, 더 복잡한 패턴 및 광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더 다양하고 정교한 분석 기술이 개발되면 공룡 깃털의 생생한 색감과 무늬를 더욱 정확히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깃털 공룡의 진화적 기원과 분화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개통학 연구도 추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까지도 깃털 진화의 시작과 확산, 테로포드 외 다른 공룡 그룹에 대한 깃털 존재 여부, 그리고 조류와의 연결고리 해석에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보다 많은 화석의 발굴과 정밀 분석, 그리고 유전자 수준의 간접 연구가 진행될수록 깃털 진화의 전체 흐름과 메커니즘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깃털 공룡의 행동 및 생태적 역할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깃털이 공룡 사회 내에서 어떤 행동적 신호를 담당했는지, 깃털을 활용한 생존 전략과 생태적 적응 양식 연구는 아직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생체역학적 모델링, 현대 조류와의 비교 연구, 고화석 발굴 현장의 정밀한 환경 재구성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거시적 시각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깃털 공룡 연구가 대중문화, 교육, 보존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연구 결과의 효과적 전달과 활용에 대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강화가 요청됩니다. 과학적 발견은 대중과 공유되고 올바르게 이해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밝혀질 깃털 공룡 연구는 과학의 여러 분야가 융합되어 더 깊고 풍부한 자연사 이해를 가능케 할 것이며, 이는 인류가 생명의 역사를 탐구하는 여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깃털 공룡의 발견은 고생물학뿐만 아니라 진화생물학 전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공룡을 단순한 비늘로 덮인 거대 파충류로만 인식했고,
조류와는 별개의 집단으로 여겨졌지만 깃털 공룡의 증거가 발견되면서 이러한 기존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었습니다. 첫째, 깃털 공룡의 발견은 공룡과 조류 사이의 진화적 연결고리를 명확히 하였고 이 둘의 분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깃털이 단순히 현대 조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각류 공룡 그룹에서도 광범위하게 존재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조류가 사실상 공룡의 후손임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룡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게 했으며 공룡을 진화적 다양성의 한 복잡한 가지로 재편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깃털 공룡 연구는 공룡의 생태학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재해석을 촉진했습니다. 깃털은 단순한 비늘과 달리 보온, 위장, 의사소통, 그리고 비행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 구조로서 공룡들의 생존 전략과 환경 적응 방식을 더욱 입체적이고 동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룡은 단지 거대한 파충류가 아니라 활발하고 복잡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정교한 생명체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비행의 기원과 관련한 연구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깃털 공룡의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깃털은 비행 진화에 대한 새로운 가설들을 가능하게 하였고, 비늘로 단순히 덮인 둔한 수각류에서 점진적으로 깃털을 갖고 비행 기능을 획득한 조류까지의 연속적인 진화 과정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이는 고생물학뿐 아니라 진화생물학과 동물행동학 분야에도 엄청난 학문적 파급 효과를 낳았습니다. 넷째, 깃털 공룡 연구는 화석 보존의 중요성과 연부조직 화석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였습니다. 과거에는 골격 화석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깃털과 같은 연부조직 화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다 섬세하고 총체적인 고생물학 연구의 방향성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화석 발굴과 보존, 분석 기술 발전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깃털 공룡의 개념은 과학 커뮤니케이션과 대중문화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 딱딱한 파충류 이미지의 공룡에서 벗어나 생생하고 다채로운 생명체로서 공룡을 재조명하는 데 일조했으며, 이는 교육 현장과 대중매체에서도 공룡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깃털 공룡의 발견과 연구는 공룡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였으며 고생물학이 진화와 생명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 더욱 정교하고 통합적인 학문으로 진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깃털 공룡 연구는 첨단 기술과 융합되어 인류가 고대 생명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최근 몇십 년간 깃털 공룡에 관한 과학적 발견과 연구의 급격한 발전은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 깃털 공룡을 다루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공룡을 딱딱한 비늘을 가진 무시무시한 거대 파충류로 주로 소개하였으나, 이제는 깃털을 비롯한 다양한 외피 구조와 진화적 속성을 중심으로 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깃털 공룡에 관한 연구가 진화생물학, 고생물학, 유전체학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된 형태로 확장됨에 따라 공룡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와 진화 계통이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술 교과서와 과학 논문에서 깃털 공룡을 단순한 소수 예외가 아닌 다양한 공룡 그룹에 걸쳐 나타나는 주요 특징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실험적 방법론과 첨단 화석 분석 기술의 도입으로 깃털 공룡의 형태, 기능, 행동, 생태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학문적 성과는 단계적으로 교육 현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초중등 및 대학 교육 과정에서 깃털 공룡 관련 내용이 확대되고 보다 현실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룡을 단순한 고전적 이미지로 교육했다면 최근에는 3D 모델링, 가상현실, VR, 체험, 다큐멘터리 영상, 현미경을 통한 화석 관찰 등 다양한 체험형 학습 도구가 도입되어
학생들의 이해도와 흥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진화의 복잡성과 공룡과 새의 연속성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과 과학관에서도 깃털 공룡 전시가 대폭 확장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모형 대신 실제 깃털 화석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복원 모형과 인터랙티브한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대중뿐 아니라 학생들도 최신 과학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게 되어 과학적 사고와 역사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교육 현장과 교재에서는 아직도 깃털 공룡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거나 고전적 이미지에 머무는 사례가 있어 보다 일관성 있고 현대 과학 지식을 반영하는 교육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교육자들과 고생물학자들이 협력하여 최신 연구 결과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깃털 공룡 연구는 학계와 교육 현장 모두에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공룡에 대한 인식과 교육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학 문화의 확산과 미래 세대 과학 역량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 깃털 공룡 연구가 앞으로 학계, 교육, 대중문화에 어떠한 발전과 도전을 맞이할지 전망하며 지속 가능한 연구와 소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깃털 공룡 논쟁은 단순히 고생물학적 발견에 머무르지 않고 진화과학 전반과 대중문화,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와 미래 전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깃털 공룡 논쟁은 과학의 발전이 기존 지식에 도전하고 그 경계를 확장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공룡은 단순히 두꺼운 비늘을 가진 거대한 파충류라는 이미지가 지배적이었으나 꾸준한 연구와 화석 발견은 그 틀을 깨고 공룡의 다양성과 진화적 연속성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이는 과학이 확정된 진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수정되는 과정임을 상기시키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증거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둘째, 이러한 논쟁은 과학과 대중 사이의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엄밀한 연구 결과와 복잡한 학술적 사실이 대중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과학 발전의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과 교육자, 커뮤니케이터들은 최신 연구 결과를 알기 쉽고 흥미롭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깃털 공룡 연구는 우리의 진화적 뿌리와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다양성과 복잡성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공룡과 조류의 연결고리를 밝힘으로써 생명의 연속성과 변화무쌍함을 체감하게 하고 이는 인간과 자연, 생명체 모두를 더욱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자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깃털 공룡 연구가 더욱 첨단 기술과 융합되어 DNA 분석, 단백질 복원, 나노구조 연구 등이 활발해질 것이며 이는 공룡뿐 아니라 진화의 메커니즘 전반을 더욱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화석 데이터 연구가 보편화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진화 패턴이나 생태적 상호작용도 밝혀질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과 대중문화 속에서도 깃털 공룡을 포함한 최신 과학 지식을 반영하는 콘텐츠가 확대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화 이해와 과학적 사고를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학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사회 전반의 과학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종합하면 깃털 공룡 논쟁은 과학의 본질적인 특성과 진화적 이하의 심화,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 방식 개선 등 다면적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더 깊게 이해하고 과학적 발견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뿌리내리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깃털 공룡 연구와 논쟁은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우리에게 선사하며
진화과학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것입니다.